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SCTV 메뚜기 멘토 문현지 멘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메뚜기 차트 심리학 8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싶은데요. 7강에 이어서 8강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7강에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다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조금 많이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게 알려드렸다 생각이 드니까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7강을 다시 한번 보시고 복습을 한 이후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내용이 쏙쏙 이해가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서 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오늘은 재무제표 중에서 투자 지표들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이때까지 마인드부터 차트적인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직까지 차트 내용들 정확하게 다 말씀드린 건 아닌데요. 그 전에 재무제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차트에만 의존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무기가 차트만으로 공격하기에는 우리는 무기가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라고 불리는 재무제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술은 필요하기 때문에 두 쪽 모두 중요하지만 저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재무제표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재무제표는 뭐라고 설명하면 가장 좋을까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주가를 움직이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는 어쨌든 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뒷발자취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걸어왔는지, 이 종목이, 이 회사가 어떤 주가의 흐름을 걸어왔는지를 볼 수 있는 발자취라고 본다면 향후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조금 제시해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던 타당성을 조금 제시해주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즉, 주가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여러분들이나 많은 투자자들이 보고 매매를 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재무제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재무제표가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게 되면요. 주가는 쉽게 생각하면은 기업 가치, 즉 재무에서 나오는 기업 가치를 토대로 올라갈 것이다 또는 내려갈 것이다, 좋을 것이다,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매수세와 매도세의 싸움이죠. 심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리, 여기다 전, 그죠? 주식은 결국 전투이기 때문에요. 물량을 뺏고 뺏는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기업 가치와 심리가 더해져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왕이면은 조금 힌트를 드린다면은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기업의 가치는 1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3만 원밖에 되질 않는다 라고 하면은 야, 이거 7만 원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투자해야 되는 자리인지 안 해야 되는 자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재무를 기본적으로는 조금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에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유보율 크게 5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이외에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께 메뚜기 차트 심리학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요소는 이 5가지만 알아도 재무는 이상하게 되겠네요. 재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올수록 좋다라고 봐요. 어떤 회사든지 간에 영업이익이죠. 기업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에서 매출액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높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업적인 내용들에서 비용들을 다 빼고 나니까 이익이 얼마나 남았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높아야 좋겠죠. 회사가 더 많이 남겨 먹을수록 좋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영업 외적인 부분이죠. 영업 외적인 부분으로 친다면은 세금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대출 이자도 있을 것이고요. 영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들의 돈들을 빼거나 혹시나 또 당기순이익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주식을 해서 갑작스럽게 돈을 벌었다든지 또는 부동산을
팔았다든지 그렇게 해서 차익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당기순이익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 것들이 순이익, 결국 모든 비용들을 다 빼고 내 손에 쥐게 되는 게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 이익은 당기순이익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이 조금 초점을 맞춰보는데 이것도 높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빚이 많냐 적냐를 보는 그런 지표인데 빚이 많다면 당연히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으면 안 좋다. 통상적으로는 200%가 넘어가면은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지만요. 이건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7강에서 확인하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보율. 여러분들이 저금하는 금액,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얼마나 저금했냐를 기업에서도 기업이 돈을 벌고 얼마나 돈을 남겨놓고 저금을 해왔을까를 보는 게 바로 유보율인데 높아도 좋지만 너무 높으면 회사가 그만큼 돈을 꽉 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또 통상적으로는 너무 많으면 좋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지표 저는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이 아랫자리에 있는 영어로 된 이 지표들이 도대체 무엇인가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매출액과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로 된 투자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지표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제가 깔끔하게 메뚜기 포인트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요. 결국 매출, 얼마나 회사가 돈을 버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빨간색이 뜨면은 적자란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자 회사에는 투자하는 것이 안 좋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적자 회사지만 흑자가 될 수 있는 회사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결국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회사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매수 포인트가 아니라 투자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참고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적자가 뜬다라는 것을 빨간색이 떴는지 안 떴는지를 보면서 알 수 있겠죠. 굉장히 쉽죠. 그래서 빨간색이 떠 있으면 적자, 검은색이 떠 있으면 흑자가 나고 있구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부채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이상이면 빚이 많다는 뜻인데 통상적으로는 200%까지도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400%, 500%까지도 허용을 해주는 종목들이 꽤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알아보시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결국 말하면 회사가 돈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적냐 차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할 때 회사가 돈이 많으면 절대 안 망하는, 잘 망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보율 같은 경우는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팁은 너무 많으면 돈을 제대로 못 쓰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결국에 돈을 벌어서 재투자를 통해서 또 회사를 키워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1호점을 내놓고 2호점을 내고 3호점을 내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벌면은 점점 확장을 하듯이 기업들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유보율에서 쓰는데요. 유보금이 너무 많으면 회사가 조금은 돈을 못 쓰고 있는 회사는 아닌가라고 한번 꺼려해 볼 만한 또 종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위쪽에 있는 지표들은 다 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쪽에 영어로 된 부분들은 도대체 뭡니까? 저게 바로 투자 지표라고 부릅니다. 어떤 거냐? 계산을 해서 비율로 표시해 놓은 지표들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PER도 있을 거고요. BPS라든지 EPS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표는 투자 지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또 투자를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복잡한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는 도구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출액 좋고 부채 좋고 다 좋은데 뭔가 한눈에 조금 빨리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금인데 그런 거 분석하고 있을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빨리빨리 투자가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안 괜찮은 회사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를 이 투자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이 투자 지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와닿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만난 이후로는 이제 투자 지표
이 평가 기준으로 활용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많은 지표들이 존재하지만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주로 많이 보는 지표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왈가왈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이 지표가 쓸모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 지표보다 다른 지표가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평가 기준, 그러니까 자기만의 매매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오늘 메뚜기가 제시하는 기준은 보통 통상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기준과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조금 섞어놨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보자면요. 이렇게 ROA, ROE, EPS, BPS, DPS, PER 이렇게 많은 영어들이 있는데요. 총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만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ER은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르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PER라고도 알고 있고요. PER라고 돼 있죠. 퍼라고도 알고 있지만 약어입니다. 프라이스 어닝 레시오라고 하는 영어에서 추출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나 벌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즉 주가를 대비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를 보는 비율입니다. 주가가 지금 이렇게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200,000원이든 1,000,000원이든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주가에 대비해서 너는 수익이 얼마나 나오고 있니? 한 주당 수익으로 봤을 때는 너는 어느 정도니? 라는 거예요. 만약에 퍼가 1이다라고 하면은 주가와 수익이 동등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퍼는 어떤 걸 근거해서 만들어진 분석한 도구일까라고 본다면은 퍼는 주당 순이익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순이익이 지금 주가에 비해서 얼마나 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보니까 주당 순이익이 조금 중요하겠죠.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에 따라 퍼가 달라질 텐데 지금 보시면 EPS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던 주당 순이익입니다.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EPS가 높은 주식일수록 굉장히 좀 좋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그냥 돈을 버는 도구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뭔가 재테크 도구로만 생각을 하시지만은 좀 더 심층적으로 들고 가면요.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이 회사에 투자를 하는 입장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사든 100주를 사든 1억을 사든 10억을 사든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투자를 했는데 너가 돈을 얼마나 버니?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뚜기에게 투자를 한다. 내가 너에게 5억을 투자하겠어. 라고 했을 때 5억을 투자했는데 너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니? 5억도 못 벌고 네가 5억을 투자했더니 3천만 원밖에 못 벌어? 야, 이거는 무슨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EPS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당 순이익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지금 현 주가가 투자를 했을 때 얘가 돈을 얼마나 버는가, 많이 버는가, 적게 버느냐에 따라서 매수를 할까 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될까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EPS는 당연히 높을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단기 순이익이 아까 말씀드렸죠. 다 빼고 남은 알짜배기 수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눠놨더니 한 주당 이익이 얼마를 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라는 거죠. 즉 높을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PS는 기억을 하세요. 저는 PER보다는 PER보다는 EPS를 조금 더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EPS를 토대로 PER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PER은 EPS가 높으면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EPS가 현 주가 대비해서 높은지 낮은지 어느 정도 비율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고 그 비율이 계산이 어렵다 하시면은 PER을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메뚜기 투자 포인트로 조금 드릴 만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쉽게 해석할 수 있을까를 조금 드리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조금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PER은요, 낮을수록 좋아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조건 이게 100% 맞다는 게 아니라요.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쉽게 생각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를 해놨습니다. 10억을 투자해놨던 해놨는데 퍼가 1이다. 그죠? 퍼가 1이다 하면은 1년이 걸리지만 10이다 하면은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데까지 10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퍼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통상적으로 퍼가 1에 가까울수록 좋다. 왜냐하면 내가 투자를 해놨더니 그걸 1년 만에 벌어주는 회사구나, 돈을 잘 버는 회사구나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퍼가 100이 넘어간다. 그럼 내가 투자를 해놨더니 내 투자금을 벌어내는데 100년 이상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럼 자녀를 물려주고 3세대까지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돈을 잘 버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PER은 조금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 원금 회수 기간과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가 조금 빨리 되고 앞으로 재무제표 볼 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좀 결론을 내린다면 PER은 뭐다? 높을수록 좋나요? 아니죠. 낮을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식에는 100%라는 없고요. 그리고 재무제표는 투자를 하는데 참고할 만한 내용이지 무조건 퍼가 낮다고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 이유가요. 단기 순이익에 있습니다. 영업 외 이익을 포함하기 때문에요. 무조건 낮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 외 이익, 부동산을 팔았다든지 또는 뭐 주식 손해를 받거나 수익을 봤다든지 또는 대출이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뺐다든지 회사가 영업 외 활동으로 돈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게 너무 갑자기 그 해만 많이 썼다 하면은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퍼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또는 회사가 갑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영업은 매출이 꾸준하게 나왔고 영업을 통해서 돈은 적당하게 전년과 비슷하게 벌었는데 올해 부동산을 정리하면서 돈이 갑자기 단기 순이익이 확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단기 순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퍼가 자동스럽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퍼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퍼가 굉장히 낮아졌어.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기 시작했나 봐 라고 투자를 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다음에 주가가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요. 퍼만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퍼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매매를 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ER은 단기 순이익이 있기 때문에요. 단기 순이익이 갑작스럽게 높아지거나 갑작스럽게 낮아진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왜 단기 순이익이 높아지고 낮아졌는지를 조금 분석해 보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겠죠. 이게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두 번째 한번 설명해 드려 볼 만한 건요. BPS라는 겁니다. 방금은 EPS였는데 BPS는 뭔가요? BPS는요. 북밸류 퍼 쉐어라고 하는 거예요. 쉐어는 한 주당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주당 북밸류, 기업의 재무상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이런 거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주당 순자산이 얼만가 보면 됩니다. 주당 순자산은요. 한 주당 지금 한 주로 발행 주식수로 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싹 다 나눠봤더니 한 주당 얼마 정도의 자산을 책정할 수 있을까를 보는 거예요. 즉 이 북밸류죠. 한 주당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높으면은 자산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주가라는 거죠. 자산이 10만 원인데 주가가 15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기업의 가치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구나. 심리적으로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구나 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이 재무제표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자산 가치는요 120만 원 선이에요. 한 주당 120만 원. 그리고 2017년은 136만 원 정도로 한 주당 자산 가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주가가 230만 원 선을 넘어가고 있죠. 2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쭉쭉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기업의 가치는
130만 원이지만 결국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보다 조금 고평가받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130만 원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BPS는 사실 주가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이게 낮다고 좋은 건 아니겠죠. 자산의 가치가 낮으면은 주가가 너무 고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산의 가치가 너무 높으면은 또 주가가 저평가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BPS는 재산에서,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면은 순자산이 남습니다. 그죠? 내가 가진 모든 자산들 중에서 대출이라든지 뭐 할부라든지 이런 것들, 대출과 관련된 모든 부채를 빼고 나니까 순자산이 남게 되죠. 이 순자산을 기초로 해서 한 주당 얼마의 순자산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BP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PS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보셔야 돼요. 한 주가 지금 20만 원인데 BPS가 얼마지? 얘가 지금 21만 원이네. 그러면은 주가와 자산의 가치가 얼추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구나를 머릿속으로 딱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쉽게 해석할 수 있을까로 봤을 때는요, 그냥 주가보다 높으면은 주가가 저평가인 거예요. 자산 가치가 지금 주가보다 조금 높게 있으면은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구실이 생겨 있다라는 거고요. 주가보다 낮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아직까지는 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한번 떨어지고 올라가더라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BPS보다 주가가 높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가격이 점점 올라가면서 자산의 가치는 130만 원대지만은 주가는 200만 원이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업계 1위 자리가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고요. 매출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감들이 앞으로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일 거야.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업계 1위를 지켜나갈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감들이 꺾이게 되는 그 순간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에 비해서 너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항상 돌다리 건너듯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업 분야에 따라 가지고요, 순자산의 규모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은 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호텔신라, 호텔업들은요 자산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 안에 있는 상품들을 파는 구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산이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근데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현금으로 짓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거의 건물 담보 대출을 받아서 짓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또 부채 비율도 조금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과 사업하고 있는 분야에 따라 가지고요, 순자산의 규모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요, 부채 비율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잣대는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무조건 낮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높다고 해가지고도 좋은 게 아닙니다. 항상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BPS는요, 사업을 만약에 중지를 했을 경우에, 이거 메뚜기 투자 포인트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런 이야기 잘 안 해줍니다. 사업을 만약에 중단을 하고 부도를 내서 이제 청산을 한다라고 봤을 때 주주에게 자산을 나눠줄 경우 고려를 해가지고 안정성 지표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회사가 이제는 나 사업 안 할래, 이제 회사를 접을래, 그러면 투자자에게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보니까는 자산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한 주당 지금 주가가 10만 원인데 지금 BPS가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주당 20만 원꼴로 자산이 청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주주들에게 10만 원씩 나눠주고도 10만 원이 한 주당 10만 원이 더 남는다라는 거죠. 시가총액이 100억인데 자산은 200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을 다 주고 나서도 100억이 남는 회사, 안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지표에 속하는 비율이 바로 BP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볼 만한 비율은요,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
이거는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시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그런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십니다. 왜냐하면은 회사가 돈을 벌었는데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거든요.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데 그래, 너가 돈을 정말 많이 버는데 빚이 너무 많다면 이자를 내야 되는 빚이 있고요. 이자를 안 내도 되는 빚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자를 냈을 때 네가 돈을 번 걸로 이자를 내고 얼마나 남니라고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지 보는 비율이고요. 삼성전자를 예를 든다면은 42라는 건요. 이자가 1억이면은 영업이익이 42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자를 내고 나서도 많은 돈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떤 기업들은 이자를 내고 나서도 돈이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 이하로 떨어진 기업이겠죠.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은 회사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이자에 비해서 몇 배 정도인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몇 배입니다. 42배, 72배, 48배. 그러니까 이자 내는 거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재무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이 회사가 정말로 안전한 기업인가 안전하지 못한 기업인가를 조금 판단하고 싶다면 이자 보상 배율까지 보신다면은 조금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겠죠. 이것도 만약에 마찬가지로 메뚜기 투자 포인트는 있습니다. 당연히 이자 보상 배율. 돈을 번다면 기업이 회사에서 이익을 추구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한다면 최소한의 이자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치킨집을 차렸다. 치킨집을 차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대출 이자도 못 낼 정도로 돈을 못 벌면은 순이익이 그것도 남질 않는다면은 사업을 할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의 매출을 냈지만 영업이익이 3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출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빚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빚이 많다 보니까 빚을 다 갚고 나니까 빚이 300만 원입니다. 빚을 내고 나니까 어때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생활비는 뭘로 합니까? 이해가 쏙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 1은 넘어야 되고요. 최소 1은 넘어야 이자를 내고 남지도 않지만 이자를 낼 수는 있다라는 거고요. 이자를 내야지 회사가 부채가 연체되거나 이러질 않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조금 남겨 먹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는가?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최소 이 정도는 돼야지 여기 부채가 이자가 300만 원이면은 600은 벌어줘야지 이자를 내고 300만 원 정도가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뭔가 생활도 하고 재투자도 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성장성하고도 조금은 직결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외에도 정말로 많은 투자 지표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다른 투자 지표들은 그렇게까지 눈여겨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지표는 역시 PER, EPS, BPS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 정도만 아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큰 투자에 영향을 주는 비율들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투자할 때 있어가지고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팔아야 돼 하는 자리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보게 되면은 이런 거를 모르고 투자를 했을 때 좋지 않은 회사 또는 좋지 않은 매수가에 사가지고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또 그걸 굉장히 쉽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이외의 내용들은 조금 천천히 공부를 해보세요. 천천히 공부해 보시되 이것만큼은 쉽게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만 알고 있어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PER 지금 메모하세요. 꼭 메모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이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PER, BPS, EPS, 이자 보상 배율 이 네 가지만 봐도요.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이 파란색으로 적혀있는 네모 꼭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메모해 놓으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이 네 가지를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한 줄 평으로 조금 해드리면은 PER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에 가까울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으로 해석하시면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1년 만에 원금이 뽑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1년 만에 뽑아질 수 있기 때문에 1에 가까울수록 좋지만 아까 팁을 드린 것처럼 무조건적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PS 같은 경우는 주가에 가까울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EPS,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당 순이익을 생각하시면 좋은데 10만 원이면은 주당 순이익이 10만 원일 때 좋겠죠. 그만큼 많이 번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PER과 EPS는 거의 뭐 동등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일한 지표다. EPS를 기초로 PER이라는 지표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PS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보다 높으면 좋아요. 주당 순자산이기 때문에요. 주가보다 높으면 덜어 좋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주가에 그냥 가깝기만 해도 좋고요. 어떤 종목들은 주가보다 낮아도 좋다라고 평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성 때문이죠. 성장. 자산이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그건 안정성에 근거하는 거지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크게 영향을 주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주가가 흘러가고 있을 때는 주가 자산 BPS보다 주가가 낮게 흘러가고 있을 때는 회사가 안전하기 때문에 성장성만 뒷받침되어 준다면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자산이 이렇게나 비싸게 많게 들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거 무조건 사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주가보다 높으면 좋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고 때로는 주가에 가깝기만 해도 좋습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이런 자산의 가치가 아니라 성장의 가치가 중요해요. 성장. 앞으로 얼마나 돈을 더 잘 벌 것인가가 투자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은 안정성 지표이기 때문에요. 솔직히 회사가 많이 남겨 먹을 것 같으면 이 정도는 돼야 되겠지만은 조금 안전하게 가려면 이자만큼은 연체되지 않고 내주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도 카드 연체 되면 기분 안 좋잖아요. 신용 등급 떨어지고. 그죠? 카드 연체라든지 대출이자 연체는 최대한 안 하기 위해서 힘들게 벌어서 또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부모님에게 빌려서 또는 뭐 주위 사람들, 지인들에게 뭐 돈을 빌려서라도 이자와 카드 값은 꼬박꼬박 그 날짜에 지켜서 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용 등급 때문이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자를 벌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자를 내야 되는 정도는 벌어줘야지 그만큼 좀 안정적이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보상 비율은 최소 1이 되어주는 게 좋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실질적인 조금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실질적인 예를 들어볼 텐데 투자 지표가 좋아가지고 올라간 경우 이런 거는 너무 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준비한 내용들은요. 투자 지표는 분명 안 좋았는데 주가가 올라간 경우 또는 투자 지표는 굉장히 좋았는데 내려가는 경우를 조금 뽑아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부터 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또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적인 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이라는 주가입니다. 2016년 6월달 차트를 조금 잘라서 갖고 와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고점에 4월달에 51,000원대를 찍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떨어졌냐? 20,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60%가량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60%가량의 주가 하락을 겪었을 때 왜 이렇게 겪었을까를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발자취를 보니까 제가 차트는 지난 길이라고 했죠. 이 종목이 회사 주가가 걸어온 길을 보니까 이렇게 걸어왔구나. 그러면 여기에 대한 타당성,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게 재무제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를 한번 딱 참고를 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기간으로 따지면은 2015년부터 고점을 찍고 빠지기 시작했는데 2015년 재무고요. 여기가 2016년 재무입니다. 자, 2015년과 16년을 조금 보게 되니까 2015년 매출은 11조 가량을 벌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8천억밖에 안 됩니다. 많이 번 거에 비해서는
별로 남기질 못한다라고 해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밑에 어때요? 제가 빨간색이 뜨면 적자라고 했죠. 8천억을 남겼는데 다 빼고 나니까 영업으로는 8천억을 벌었는데 영업 외 활동을 보니까 적자가 5,600억이 납니다. 어떻게? 거의 1조 가량의 적자가,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1조를 어디다 썼느냐가 중요하겠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진해운이죠. 한진해운 부채 때문에 부채를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영업을 통해서 영업이익은 자꾸 증가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회사가 빚이 너무 많고 계열사가 빚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빚을 해결해 주느라 자꾸 돈이 빠져나간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니까 퍼가 계산이 되질 않고요. EPS도 제대로 계산이 되질 않습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얘가 왜 빠졌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빠졌구나. 얘가 한진해운의 부채를 조금 정리해 주다 보니까 적자가 나서 그게 자꾸 안 좋다라고 평가를 받았겠구나. 그래서 떨어졌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가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부채를 대한항공 쪽에서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니까는 당기순이익이 바로 흑자로 전환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가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성이라든지 뭐 악재라든지 이런 게 해소가 되는 구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을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거는 과거형이죠. 그래서 참고만 할 뿐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대한항공의 좀 지표를 보게 되면요. 당기순이익이 적자다 보니까 PER이 계산이 안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적자니까 왜? EPS가 마이너스거든요. EPS가 마이너스. 그러면 적어도 0이 나와주거나 1이라도 나와줘야지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이라고 걸린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마이너스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뜨면은 계산이 안 돼서 PER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PS와 주가는 비슷한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BPS라고 해서 조금 지워드릴게요. BPS라고 해서 32,000원에 있던 BPS가 23,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주당 자산의 가치죠.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은 약 한 25,000원, 24,000원대에 6월 달에 와 있기 때문에요. BPS인 24,000원과 저 주가인 24,000원이 거의 비슷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의 가치가 자산의 가치와 비슷해져 있는 단계. 제가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부채 비율이 1000에 가깝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은 부채 총계 굉장히 많죠. 부채 총계가 굉장히 많고 부채 비율은 1000%가 넘어갑니다. 제가 100%가 안정적이다. 200%까지도 이해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다들 생각을 해보시면 항공기가요. 절대 싼 가격에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바로 매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자동차를 가서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이 리스라는 형태의 매매를 이용하시고요. 또는 할부를 이용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게 뭘로 잡히느냐? 재무 상태에서는 부채로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산이라고 보지만 아직까지 지불하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할부는 절대적으로 부채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경우도 항공기 굉장히 장기 할부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부채로 잡히게 되고 그 부채를 통해서 이제 안에 있는 좌석을 파는 거잖아요. 좌석을 새로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사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업하고도 비슷한 거죠. 결국 먼저 사놓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사놓고 팔아야 되는 거. 그래서 처음 투자를 할 때는 빚을 통해서 조금 매입을 하게 되고요. 영업이익을 토대로 자꾸 갚아가는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업종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채가 1000%가 넘죠. 자, 그러면 적자이기도 하고 BPS가 조금 낮은 상태이고 부채 비율이 1000%다 하면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퍼가 계산이 안 되네. 이런 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적자면은 좋지 않은 거라고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매수하면 안 되겠네. 그런데 BPS를 보니까 또 주가랑 BPS가 비슷한데 좋은 거라고 안 했어요. 그럼 사야 되는 거네. 그런데 또 보니까 부채가 1000%네. 그러면 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무제표만으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 상반되는 내용들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다 보니까 매수도 안 되고 매도도 안 됩니다. 이 기업의 스토리와 현 주가의 상황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이긴 하지만은 한진해운 때문이었다라고 봤을 때 한진해운 리스크, 한진해운이 어깨 탁 눌려지고 있는데 그것만 해소가 된다면 얘는 주가가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업종의 형태로 부채가 1000%대에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채도 적당하다는 거죠. 제가 업종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 그리고 업종에 맞게끔 바꿔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채는 1000%가 넘어도 괜찮다 정도이고요. 적자이지만 한진해운만 해소가 되면은 된다인데 한진해운 어땠어요? 해소가 되었잖아요. 그랬더니 주가가 6월 달 이후로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2017년에 바닥에서 좀 자리를 잡으면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락폭을 잘 보시면은 내려올 때 대한항공이 잘못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한진해운이 조금은 부진하다 보니까 항공업계 조금 미진했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관광객들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관광객이 자꾸 줄어든다. 뭐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조금 떨어지게 되었는데 만약에 한진해운 리스크가 잘 해결이 되면서 대한항공만의 주 특기로 살아가게 된다면 지금은 너무 저평가로 내려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재무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올라가게 되는 거는 뭐가 필요하다? 성장성이 필요하고요. 이거를 다르게 조금 해석을 한다면은 재료가 필요하겠죠. 재료. 그러니까 재무 상태로만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저평가 구간, 바닥 구간에 와 있는데 재료가 있을까 없을까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료와 성장성이 받쳐준다면 대한항공 굉장히 잘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반대 케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볼 종목은요.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인데요. 똑같은 2016년 6월 달에요. 얘는 주가가 고공행진 중이었습니다. 끝없이 올라갔었어요. 저기 2015년 초반에는 38,000원에 불과했던 가격이요. 2016년 6월 되니까 63,700원까지 올라옵니다. 거의 뭐 두 배는 안 되지만은 한 7, 80%의 상승률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국전력이 왜 제가 들고 나왔느냐? 재무제표를 보니까 빨간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때요? 빨간 게 뜨면 안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빨간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재무에 속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가총액이 27조짜리가 60조의 돈을 벌어요. 어때요? 시가총액 27조의 회사가 60조의 돈을 벌어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회사예요. 그죠? 거기다가 남겨먹는 게 12조가량을 남겨먹습니다. 그 말은 27조의 회사가 12조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지표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좀 봤더니 7조의 당기순이익이 남아요. 그 말은 27조의 회사, 우리가 27조를 투자해놨더니 올해 다 빼고 남은 돈이 7조라는 거죠. 그러면 내 원금을 버는데 얼마나 걸릴까? 약 4년이 안 걸리겠네요. 그죠? 7조 정도 벌었으니까. 27조면은 47에 28. 4년 정도면은 어느 정도 내 원금을 보상해 줄 수가 있겠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EPS 한 주당 영업이익을 보니까는 10,000원, 1,980원이에요. 1,980원. 그러면은 퍼가 거의 한 4에서 6 정도 이렇게 나와줄 수 있는 케이스라는 거죠. 자, 그러면 6만 원까지 갔을 때 퍼는 어땠을까? 한 6배 정도가 되겠네요. 6만 원으로 책정을 한다면 이거는 2016년이 끝났을 때 퍼고요. 6만 원으로 책정을 한다면 1,900원 정도가 버니까 퍼가 한 6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퍼가 상당히 낮은 편이죠. PER이. 그죠? 내가 여기다 투자를 하니까 6년 정도면 내 원금을 다 벌어다 준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2016년 말에는 4까지 떨어진 거예요. 어쨌든 그 당시에 재무제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자, 그럼 부채 비율은 어땠느냐? 143.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6월달 지표를 보면 그렇죠. 151. 퍼가 PR은 계산이 안 돼 있네요. 자, 보시면은 151%면 상당히 안정적인 거예요. 유보율은 2000%나 됩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기억 안 나시면은 7강을 보고 오시면 되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자본금을 기준으로 2000%입니다. 20배. 자본금이 3조 2천억이기 때문에 20배 하면은 60조가 되겠죠. 자, 그럼 60조 정도의 유보금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지금 주가는 자산 가치로는 어느 정도입니까? BPS가 어느 정도죠? 봤더니 자산은 10만 원입니다. 주가가요, 여러분. 자, 보세요. 주가가 6만 원에 와 있는데 자산 가치는 10만 원이고요. 유보금이 2000%에 해당하고요. 부채가 143%에 해당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회사고 재무로는 알짜배기라고 봐도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보시면은 퍼가 상당히 낮고 BPS가 11만 원인데 주가가 6만 원인데 유보율, 부채 비율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폭락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궁금하죠? 그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재무제표만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무제표만 보고 매매를 했다면은 분명 손실을 봤을 겁니다. 6만 3천 원에 있던 종목 주가가 4만 원대까지 떨어집니다. 거의 40%의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무제표만으로는 무기가 충분하지 않다. 또 차트만으로는 무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접목시켰다면은 이 자리가 재무로 좋지만은 아직은 조금 떨어질 자리였구나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 내용을 9강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한국전력을 쭉 보게 되면은 좋은 종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많다라고 해석을 해도 충분하겠죠.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재무제표라는 게요. 지금까지 형태고 아무리 저평가라고 하더라도요.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은 주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처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많이 바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좋다는 것이 매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국전력이 아무리 재무제표가 좋다고 하더라도 좋은 매수자리에서 사야 되는 거지, 좋은 매수가에 사야 되는 거지 아무 자리에서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를 위한 자리를 분석을 하는 도구로 재무제표와 차트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매수 자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와 심리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한국전력이 아무리 재무제표상으로 좋았지만 주가가 너무 올라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매도 욕구가 생기게 되고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점점 없어지겠죠. 그러면 주가가 빠지게 되니까 그런 심리를 분석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를 적어둔 지표가 아니라 과거를 본 지표, 그리고 현재까지의 지표이기 때문에 미래는 항상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야 되고요. 지금 자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자리인지,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자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를 해석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예시로 보게 되면 부채 비율은 통상적으로 200%가 안정적이라고 하지만요. 항공업, 운송업,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업종 자체에서 부채가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이자가 너무 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한다면은 이런 업종에 대한 예시 제가 또 다음 강의에서 또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퍼는 낮을수록 좋다고 분명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약업은 보통 100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60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업종 퍼를 보는 게 좋지 무조건 퍼가 높다고 해서 좋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 PER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나를 참고하신다면은 업종 대비 현주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표는요, 업종과 종목 특성을 모두 이해하고 사용을 해야지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투자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았는데요. 지금 차트 심리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는 차트와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다면요. 이제부터는 심리학으로 보는 차트, 드디어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시던 차트 심리학에 대해서 조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심리학은요, 구강에서 차트로 심리를 통해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까? 왜 한국전력은 좋은 재무제표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라가질 않고 다시 4만 원까지 빠졌을까 등등을 구강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재무제표와 함께 투자지표도 7강, 8강에서 확인하시고요. 1강부터 8강까지 복습을 한 이후에 9강을 본다면은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차트 심리학 9강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약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SCTV 아카데미죠. 여기 메뚜기 멘토, 문현지 멘토와 함께하는 메뚜기 차트 심리학 항상 재밌게 봐주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또 그 상담 남기시거나 아니면 1644 6646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을 또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메뚜기 차트 심리학 9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 멘토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